시청자, 40년 전 세계 1위였던 일본 반도체를 미국이 단 한 장의 합의서로 무너뜨렸는데 왜 지금은 그 똑같은 칼을 한국한테는 못 빼들고 있을까요? 지금 뉴스만 보면 답은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반도체에 25% 관세를 때렸고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사정권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한국도 결국 일본처럼 된다. 대충 이런 흐름이죠. 그런데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1986년에 일본하고 2026년에 한국은 겉모습만 닮았지 속은 완전히 뒤집힌 구조예요. 여기서 두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그 당시 일본은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을 쥔 1등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왜 종이 몇 장에 무너졌을까요? 둘째, 똑같은 무기를 들고 와도 왜 한국 앞에서는 그게 잘 안 먹힐까요? 오늘 이 두 질문을 세 겹으로 바뀌어보겠습니다. 표면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당했는지, 그 아래서는 미국이 왜 일본은 때리고 한국은 못 때리는지, 그리고 맨 밑바닥에서는 이게 2026년 한국의 진짜 위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먼저 충격적인 숫자 하나 드리고 시작하죠. 1980년대 후반 일본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반이요? 1986년 가트너 집계 기준으로 세계 1등이 NEC, 2등 히타치, 3등 도시바, 상위 10개 기업 중에 무려 6개가 일본 회사였어요. 사람들이 이걸 히노마루 반도체라고 불렀습니다. 일장기 반도체라는 거죠. 그만큼 압도적이었어요. 이건 일본 언론이 아니라 해외 IT 매체가 정리한 기록입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고 하죠. 그런데 일본 반도체는 저절로 기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 기울게 만든 거예요. 자, 이게 단순한 관세 뉴스 한 줄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40년에 한 번 돌아오는 반도체 패권이 누구 손에 남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상파하고 주요 신문은 이걸 어떻게 다룹니까? 삼성 하이닉스 사정권, 한국 반도체 비상, 딱 거기까지예요. 관세율이 몇 %다, 주가가 어떻다. 정작 이 칼이 왜 일본은 죽였는데 한국한테는 다르게 작동하는지 그 구조를 짚는 보도는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조를 표면부터 바닥까지 같이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본이 당한 현장부터 들어가죠. 1980년대 후반 일본 반도체는 그냥 강했던 게 아니라 압도적이었다고 했잖아요. 1978년에 28%였던 일본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50%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점유율은 55%에서 44%로 떨어졌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안방을 내준 셈이었어요. 그래서 1985년 6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정부에 정식으로 칼을 빼달라고 청원을 넣었습니다. 당시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입은 손실이 10억 달러, 일자리 6만 개가 날아갔다는 명분을 들고요. 여기서부터 미국의 칼이 세 번 차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칼,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 환율을 손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엔화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물건 가격이 하루아침에 비싸졌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던 나라한테 환율 한 방으로 발목을 묶어버린 거죠. 두 번째 칼, 1986년 9월 2일 미일 반도체 협정. 이게 핵심입니다. 일본은 두 가지를 약속해요. 하나, 싸게 파는 거 그만해라. 가격 바닥을 정해놓고 그 밑으로는 못 팔게 묶었습니다. 둘, 그리고 이게 진짜 독한 조항인데 비공개 부속문서 이른바 사이드레터에다가 외국산 반도체의 일본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올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기 나라 시장을 자기 손으로 남한테 열어준 거예요. 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 칼, 1987년 약속을 안 지킨다는 이유로 슈퍼 301조 보복 관세까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이 처음 써본 수법도 아니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1959년 일본이 값싼 트랜지스터를 미국에 쏟아냈을 때도 미국 업체들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정부의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외국 기업이 치고 올라온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건다. 그리고 무역장치로 누른다. 1959년 트랜지스터, 1980년대 반도체, 그리고 다시 시작된 지금 미국 손에는 수십 년 묵은 각본이 들려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각본이 이번엔 잘 안 통한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곧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 1990년 일본 부동산 거품이 터집니다. 기업들이 투자할 엄두를 못 내게 됐어요. 한창 잘 나갈 때 공격도 공격하면서 쏟아붓던 그 투자가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갑니다. 세계 시장의 절반을 쥐었던 1등이 종이 몇 장과 환율 한 방에 자리를 내준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협정은 1991년에 2차로 갱신되면서 외국산 점유율 목표가 아예 대놓고 명문화됩니다. 1차 때는 비공개 부속문서에 숨겨놨던 약속이 이번엔 공식 문서에 밝힌 거예요. 압박이 한 번 들어오고 끝난 게 아니라 5년, 10년에 걸쳐서 천천히 조여진 겁니다. 여기에 진짜 아이러니가 하나 있어요. 그 가격 바닥 조항 싸게 못 팔게 묶어놨던 그 조항이 사실은 메모리 만드는 회사들한테 정상보다 높은 이익을 보장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 회사의 약 90%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본이 손해를 본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칼이 들어왔는데 처음엔 아픈 줄도 몰랐던 거예요. 진짜 출혈은 시장을 열어준 그 약속에서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시작됐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결론이 너무 쉽게 나오죠. 그럼 답 나왔네. 한국도 똑같이 되겠네. 25% 관세, 투자 압박, 그리고 끝. 이쯤에서 영상 끄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1986년 일본하고 2026년 한국 사이에 절대로 같을 수 없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그 당시 일본이 팔던 건 D램이라는 범용 메모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들어가는 평범한 기억장치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대체 가능한 물건이었어요. 미국이 일본을 때릴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본을 안 써도 대신할 카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대체 카드가 바로 그때 막 올라오던 한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통째로 뒤집힙니다. 2016년 한국이 지금 쥐고 있는 물건은 과연 대체 가능한 물건일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1986년 일본의 D램은 대체재가 널려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칼을 빼도 잃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한국이 쥐인 물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AI 반도체 옆에 층층이 쌓아 올려서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퍼나르는 초고속 기억장치, 이른바 HBM이라는 건데요. 엔비디아도 구글도 AMD도 이 HBM이 없으면 AI 칩 자체를 못 만듭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사실상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쥐고 있어요. 실제로 SK 하이닉스는 이 HBM을 앞세워서 세계 메모리 1, 2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걸 대신할 카드가 사실상 없어요. 여기서 그래도 미국엔 마이크론이 있잖아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미국에도 메모리 회사가 있죠. 그런데 이 HBM이라는 게 그냥 메모리를 많이 쌓는다고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수십 개의 칩을 머리카락보다 얇은 간격으로 정확하게 쌓아 올리고 열을 잡고 수율을 맞추는 수년간 쌓인 노하우 덩어리예요. 얼마나 어렵냐면 같은 한국 안에서도 삼성이 한동안 엔비디아 납품 문턱을 못 넘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같은 나라 세계 최고 수준의 회사조차 따라잡는데 시간이 걸린 물건이에요. 이걸 다른 나라가 단번에 대체한다는 건 말처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느라 난립니다. 그 데이터 센터 한 곳에 들어가는 AI 칩이 수만 개고 그 칩 하나하나에 한국산 HBM이 밝힙니다. 미국이 AI에서 중국을 앞서겠다는 그 목표 자체가 한국 메모리 공급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걸 관세로 틀어막는다는 건 자기가 달리는 차의 연료 라인을 자기 손으로 자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존의 방향이 거꾸로입니다. 1986년엔 미국이 수요를 쥐고 일본이 아쉬운 쪽이었어요. 2016년엔 AI 열풍 때문에 미국이 한국 메모리가 아쉬운 쪽입니다. 관세를 때리면 그 비용이 부메랑처럼 미국 기업하고 미국 소비자한테 돌아가요.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는 메모리가 모자라서 관세를 매겨봤자
결국 그 값을 고객이 떠안게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 보도예요. 심지어 SK 하이닉스는 올해 HBM 물량이 이미 다 팔렸다고 했습니다. 내년 물량을 잡으려고 고객들이 미리 줄을 섰어요. 파는 쪽이 아쉬운 게 아니라 사는 쪽이 줄을 서는 시장입니다. 1916년 일본은 제발 사달라고 매달리는 입장이었는데 2016년 한국은 사겠다는 사람한테 물량을 배분하는 입장이에요. 이 차이가 협상 테이블에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미국 상무장관 로트닉이 미국에서 안 만들면 메모리에 100% 관세까지 매길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거든요. 그런데 정작 분석가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엔비디아도 구글도 AMD도 다 같이 멈춘다고요. 이건 트렌드 포스가 올해 1월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칼을 뽑긴 뽑았는데 그 칼끝이 자기 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자충수라고 하죠. 게다가 서 있는 위치도 다릅니다. 일본은 그때 완전히 미국 진영 안에 갇혀 있었어요. 빠져나갈 구석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 사이에서 그래도 균형을 잡을 여지가 남아있는 자리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들 하는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두 고래가 서로 탐내는 먹이를 새우인 줄 알았던 쪽이 쥐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앞에서 미국한테는 수십 년 묵은 각본이 있다고 했죠. 외국이 치고 올라오면 안보를 명분으로 무역으로 누른다. 1959년에도 1986년에도 그렇게 했고 그때마다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각본이 통하려면 전제가 하나 필요해요. 누르고 나서도 그 자리를 대신할 공급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을 누를 때는 한국이라는 대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을 누르면 그 자리를 메울 다음 주자가 안 보입니다. 각본은 그대로인데 무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한국도 곧 일본처럼 무너진다는 프레임. 이게 굳어지면 협상 테이블에서 결국 누가 이득을 봅니까? 우리 협상력을 미리 깎아내리는 그 목소리가 도대체 누구한테 유리한지 한 번쯤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비교해 보면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일본은 대체할 수 있어서 때린 거고 한국은 대체할 수 없어서 못 때리는 겁니다. 이 차이 하나가 40년의 거리를 만든 거예요. 미국은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수가 없습니다. 그 거위가 낳는 알이 다름 아닌 미국 자신의 AI 패권이거든요. 강한 쪽이 약한 쪽을 마음대로 때리는 게 힘이 아닙니다. 함부로 못 건드리는 쪽이 진짜 강한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한국이 서 있는 겁니다. 실제 2016년 현장을 한번 보죠. 올해 1월 트럼프는 수입 반도체에 25%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건 이른바 232조 조치예요. 이건 서울경제가 1월 16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한 러트닉의 100% 발언은 트렌드포스가 1월 19일에 전했고요. 칼은 분명히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스스로 무뎌집니다. 작년 한 해 한국이 미국에 직접 수출한 메모리만 123억 달러. 올해 한국 전체 반도체 수출은 2천억 달러를 넘길 거라는 전망이에요. 이것도 서울경제 2월 보도입니다. 이만한 물량을 대체제도 없이 관세로 틀어막아 버리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국 안으로 들어갑니다. 막상 손님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관세 떨어지기 전에 미리 주문을 당겨서 쟁여놓기 시작했어요. 다급한 쪽이 누구인지가 그 행동 하나에 다 드러난 겁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에 정말로 한국산 메모리 공급이 끊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AI 칩 생산이 줄고 데이터 센터 증설이 막히고 AI 서비스 단가가 뜁니다. 그 충격이 한국 회사가 아니라 미국 빅테크하고 미국 소비자한테 먼저 도착해요. 1986년에는 미국이 칩값 좀 더 내는 정도였습니다. 2026년에는 자국의 미래 산업 전체가 걸려 있어요. 같은 무기를 들었는데 그걸로 입는 상처의 크기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주로 뭘 따집니까? 관세율이 몇 %냐? 어느 공장을 어디에 짓느냐? 그 숫자들이에요. 정작 누가 누구한테 더 아쉬운가? 그 힘의 방향을 정면으로 짚는 분석은 잘 안 나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진짜 구도, 그걸 봐야 이 게임이 보여요. 반도체 역사를 통틀어 봐도 이건 꽤 드문 장면입니다. 보통은 압박하는 쪽이 칼자루를 쥐고
당하는 쪽이 칼날을 쥐었어요. 일본이 딱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은 압박을 받는 쪽이 정작 상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물건을 쥐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부르기엔 손에 든 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일본은 그때 미국 말고는 갈 시장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 메모리는 미국만 사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삽니다. 한쪽이 문을 닫아도 다른 문이 열려 있는 구조예요. 물론 중국 시장을 두고는 미국의 견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나라한테 운명을 통째로 맡긴 처지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는 솔직하게 짚고 가야겠습니다.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대만한테는 관세를 20%에서 15% 깎아주는 대신 이 500억 달러 투자를 받아냈고 그 중심에 TSMC의 일 650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한테도 비슷한 규모의 미국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도 서울경제가 2월 10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압박은 진짜고 만만한 협상이 절대 아닙니다.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도 않아요. 미국은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들여올 때 받던 예외 혜택까지 거둬들였습니다. 한 건 한 건 따로 허가를 받으라는 거죠.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또 하나의 목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쪽에선 관세로 다른 쪽에선 장비로 동시에 조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절대 만만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국이 끌려가지만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대체 불가능한 패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협상을 맡고 있는 건 이재명 정부예요. 트럼프식 거래 압박을 정부가 지금 정면에서 받아내고 풀어가는 중입니다. 이건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기 이전에 40년 만에 돌아온 거대한 압력을 어떻게 받아내느냐의 문제예요. 이전 정부가 남겨놓은 외교의 빈자리까지 떠안은 상태에서 말이죠. 자, 그리고 이건 꼭 한번 보세요. 지상파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건 그냥 한국 위기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 협상 테이블에서 칼자루를 실제로 누가 쥐고 있는지 그걸 정면으로 짚어주는 보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어렴풋이 느꼈던 그 감각 뉴스가 호들갑 떠는 거랑 뭔가 안 맞는데 하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처음에 제가 물었죠. 왜 같은 칼을 한국한테는 못 빼느냐고. 이제 보이실 겁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던 거예요. 미국이 안 빼는 게 아닙니다. 뺐다간 자기 손이 먼저 베이는 구조인 거예요. 1986년에 일본을 다시 보세요. 미국은 일본을 치고도 버텼습니다. 컴퓨터 만드는 회사들이 집값이 비싸져서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일본 말고도 대체할 공급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2026년 한국을 치면 미국은 AI 경쟁 자체를 잃습니다. 똑같은 칼인데 그때는 생채기였고 지금은 자해예요. 한 번 더 짚을게요. 1986년에 미국이 일본을 때릴 때 미국은 잃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을 누르면 자기 산업이 살아난다고 봤어요. 그런데 2016년에 한국을 때리면 미국은 자기가 가장 앞서고 싶어하는 바로 그 분야에서 스스로 발목을 잡습니다. 적을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 다리를 거는 셈이에요. 이게 40년 사이에 벌어진 가장 결정적인 역전입니다. 그리고 일본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일본이 무너진 건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 물건이 대체 가능했고 거기에 플라자 합의하고 거품 붕괴라는 거대한 흐름이 한꺼번에 겹친 겁니다. 호사구팽이라는 말 있잖아요. 쓸모가 다하면 버려진다는. 그 함정에 한국은 지금 빠져 있지 않은 거고요. 다만 여기서 마음 놓기는 이릅니다. 한국이 쥐인 이 칼자루는 조건부예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를 미국 땅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하면, 그러니까 TSMC가 그랬던 것처럼 공장을 미국 안으로 옮기게 만들면, 또 만약에 이 HBM을 대신할 새로운 메모리 기술이 등장하면 그때는 대체 불가능이라는 이 카드가 한순간에 빛이 바랍니다. 사실 미국이 지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를 자국으로 끌어들이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대체 불가능을 깨려는 시도예요. 공장이 미국 안에 들어가 있으면 더 이상 한국이 쥔패가 아니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협상은 관세 몇 %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쥔 그 패를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지켜내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한국은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칼자루를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쥐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 패로 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관세를 면제받는 데서 끝낼 게 아니라 투자를 하더라도 그 대가로 기술 협력하고 시장 보장을 받아내야 하는 자리예요. 대만이 TSMC를 앞세워 협상했듯이 한국도 HBM이라는 패를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제값을 받고 쓰는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냥 끌려가서 공장만 지어주고 돌아오면 그게 바로 일본이 갔던 길이에요. 힘을 쥐고도 그 힘을 못 쓰면 앉은 것만 못합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40년 전 일본하고 다른 길을 갈 수 있느냐를 가릅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이 HBM이라는 칼자루를 협상에서 어떻게 써야 한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런 구조를 같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